이방인이라는 것을 딴데라고 번역함으로써 딴이라는 개념 때문에 배제 또는 이제 분리 이런 의미를 좀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곳 할 때는 이제 지역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지만 딴데 그러면은 정신을 딴 데 판다, 상황 또는 어떤 가치관 이런 의미로도 딴 데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딴 나라 그러면은 이국이라는 타국, 외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세계관 자체가 다른 경우 나라를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하늘나라 또는 이제 이 세상 할 때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해 잘 해야 될 낱말은 이방인보다도 부조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조리라는 말은 낱말 뜻 그대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통 이제 말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또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조리가 서지 않는다. 조리라는 것은 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정도를 넘어서 뒤엉켜 버렸다는 거죠. 가지런하지 않다는 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 또는 억지를 부린다는 거, 또는 거짓말 등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번역어 말고 이제 그 원어 출발어의 경우에 보니까 업서드는 귀 먹었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뜻이네요. 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물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못 듣는 사람, 그럼 못 보는 사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또는 상식에서 완전히 어긋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과는 그 삶의 방식이 천양지차일 뿐만 아니라 겉도는 사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업서드의 가장 중요한 뜻은 제가 이제 벽을 상징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를 가둔다, 갇힌 삶, 감옥과 같은 교도소죠. 이런 그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닫힌 상황, 이것을 업서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떠밀려서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떠맡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근데 주로 그런 그 억압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보다는 좀 미래에 많이 관계가 됩니다. 오늘 2부는 주로 이제 미래와 관련된 죽음, 이것과 관련돼서 업서드를 말할 텐데요. 그러니까 업서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늪과 같은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기서 어근 맞물린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업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였네요. 우리말의 한이라는 개념도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잊을 수도 없어요. 이런 괴로움, 아픔 또는 떨어져 나감,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한이라는 정서를 구성하는 것들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응어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응어리라는 표현 속에는 엉기다, 엉겨붙다, 또는 뒤엉키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어둡다,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도 깃들여 있는 표현인데요. 핵심은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업서드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긋, 물림, 어긋, 맞물림,
억눌린 채, 엇물린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로울 때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을 느끼게 되는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나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것이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묘한 낱말이네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내가 병들지 않았고, 병들었지만은 나을 수 있고, 이런 건 전부 행위입니다.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아주 나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피한 상태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건 전부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걸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행보다는 우리가 복을 좀 더 바라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행이라는 것은 운명에 걸린 문제죠. 내가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행위인데 뭐 조심은 하겠지만 그 운명적인 것들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복이라는 것은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면 포상을 받기도 하죠. 이것도 복이고, 또 내가 타고난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늘 건강하게 살아가겠죠. 이것도 복이고, 또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이것도 복이고, 어쨌든 거저 받는 것들은 전부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우리는 기쁘죠. 물론 이제 행이 없다면은 그 복도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어제까지 뭐 로또 당첨됐는데 갑자기 오늘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2부에서는 불행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삶에는 늘 불행이 뒤쫓아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어딘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을 피할 수 없이 동행하게 될 때 업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부와 1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1부에서는 메르소가 자기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난 오늘 만족했어. 오늘 즐거웠어. 오늘 아무 일 없었잖아.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2부로 넘어오면 삶 자체는 불행해졌는데 메르소가 점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1부는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2부는 거울을 보고 검사와 변호사 또 다양한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나서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위로해주러 오는 그 신부 사제에게도 등을 돌리면서 거꾸로 이제 평안을 느끼게 되는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죽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정도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를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현재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미래를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실존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실존 철학의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이런 실존의 상황을 정확히 드러내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야기하듯이 순서를 쭉 밟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귀에 쏙 들어오는 내용들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 토론할 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체포를 당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경찰한 체포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구금이 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 알제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전부 아랍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메르소는 지금 프랑스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아랍인들이 전부 거리를 둬요. 프랑스인 놈이 들어온 거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죠. 너 여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메르소가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아랍인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자기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더 증오심과 뭐 이렇게 복수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꾸로죠. 아랍인들이 갑자기 메르소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담요도 깔아주고 뭐 그 감옥에 생활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업서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랍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라는 이 작품 속에 아랍인들은 입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얼마나 철천지 그 이제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면 아랍인들은 그냥 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냥 무시당하고 심지어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이런 인물들로 뭐 그려지고 있어요.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신문과 신문을 당합니다. 고신, 신문이라는 거는 아는 거를 가지고 물을 때 이걸 신문이라고 그래요. 메르소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신문한다고 그러는 거는 뉴스페이퍼하고는 다른 겁니다. 새신자가 아니에요. 물을 신자인데 네가 아랍인을 죽였냐?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신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캐 묻는 거. 이것은 신문. 다음에 미음을 써서 신문할 때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자, 네가 아랍인을 죽였으니 너는 살인을 한 것이지. 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판결을 내려가는 과정. 요거는 신문입니다. 이제 본심이 있고 예심이 있는데 예심 과정은 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심 판사는 메르소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메르소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메르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메르소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자 이제 은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메르소를 이제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상한 재판관이에요. 판사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의 도덕이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세계가 어긋물려 있어요. 과거의 세계라는 건 종교의 세계,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 일상, 나날,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종교 세계가 있었고 사람들 세계, 코스모폴리탄이라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인 틀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밀크커피를 마시면은 큰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담배를 펴도 안 되고 뭐 자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상주로서 깍듯이 예를 다해야 된다는
일상적인 도덕의 그 의미를 마치 법의 의미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날살이의 틀이 있었고요. 또 원죄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결국 그 사형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틀, 이 두 가지 틀에 맞물려 지금 어긋물린 거죠. 엇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메르소는 이 둘을 다 거부해요. 어긋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엇물려 있는 그 틀들은 메르소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근데 메르소는 이거를 그냥 거절해버려요. 거부합니다.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그 틀이 메르소를 규정해버리죠. 이게 바로 업서드인 겁니다. 엇물려 있음, 엇물려 돌아감. 그래서 제가 계속 부조리란 말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깊은 차원을 이 세계관의 충돌, 자기 상실의 그 위험, 다음에 실존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부조리란 낱말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이 책에 뭐 한 9번 정도 딱 부조리란 말이 이 책에 나오는데 좀 우리 김하영 선생님이 그 부분을 일본식 번역 툴을 많이 가져다 쓰다 보니까 좀 독창적으로 좀 사태에 맞는 번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대목 중에 아주 상징적인 대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 선임이 돼서 왔어요. 변호사가 첫 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당신은 나만 잘 믿으면 무죄로 석방이 될 겁니다. 근데 살인자인데, 살인죄를 졌는데 어떤 변호사이길래 첫 마디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죄라는 걸 선고하려면은 정당방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메르소가 과연 레몽의 여자친구인 오빠, 아라빈을 뭐 칼을 빼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총으로 5발을 쏴서 죽였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그것도. 근데 과연 그것이 뭐 여기서 나오는 우연에 의한 살인일까? 우발적인 살인일까? 또는 사고사일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과실치사인 경우에도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죄가 될 수 있는 건 정당방위의 경우인데요. 여기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에 관한 말이 안 나와요. 메르소도 정당방위가 뭔지 모르고 변호사도 얘기하지 않고 검사, 판사 아무도 정당방위에 관한 얘기가 없고 실제로는 메르소의 살인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살인죄를 두고 재판하고 있는데 살인 내용에 대해서 재판하기보다는 살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도덕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사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메르소의 영혼에 관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기 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핵심을 찌른 거죠. 살인에 관한 재판이 아니고요. 당신의 영혼에 관한 재판이 될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으면 무죄로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엄마를 사랑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엄마를 사랑했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대답이 좀 어려워요. 아유, 낯간지럽고 그런 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어? 우리 마누라 계속 묻는데 저한테 아주 난처해요. 우리 노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봐.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면은 제가 별로 사랑하는 대답을 못 하겠어. 응? 그냥 웃거나 아이 뭐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또 계속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메르소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 이제 뭐 사랑은 뭐 어머니 사랑했겠죠. 누구나 다 그렇듯이 완전 사물화 시켜버려. 모든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냥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대답도, 그런 제스처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뭐, 그때 제가 좀 피곤했거든요. 완전 어긋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그 정도 대답으로는 안 돼요. 자, 제가 요구하는 대답을 하세요. 그때 분명히 슬펐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자제를 했어요. 남자였기 때문에 드러내질 않았던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슬퍼했고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자제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메르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실이 아닌데요. 메르소는 지금 이 재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 재판의 중심은 다른 사람, 메르소를 제외하고 모두 메르소 영혼에 대한 재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인만, 자기 자신만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살인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거는 뭐 우연히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고 죽일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뭐 아무 죄가 없어서 이 재판은 쉽게 끝날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까미가마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런 건 실제 재판이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작품으로 구상을 해서 그런데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메르소는 자기의 삶을 틀 지우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줄 몰라요. 상황 인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몸에 느끼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몸에 느껴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피곤하면 하품하고 졸리면 자고 이렇게 직물적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에는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의미도 없어요. 메르소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사건도 또 마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또는 판사가 자기한테 사실을 신문하는 것도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도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계속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죽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상관이 없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럼 메르소는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몸에 느껴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실존이란 말을 나가섬이라고 바꿨으니까 실존은 하고 있지만 나가섬은 없어요. 메르소의 경우에 이제 그 철로 된 식판, 양철 식판으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가 이제 면회를 끝나고 나서 자기한테 편지를 해요. 마리의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식판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순간부터
실존,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나가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가설문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나가 버린 어제죠.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간다는 건 계속 과거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모자라지죠. 어제를 회상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져요.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엄청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갇혀 있구나. 나는 교도소에 있고, 이따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아, 내가 이런 형벌을 받고 있구나. 현실, 오늘, 지금 이 자리, 자기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게 되면, 직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나가섬의 새 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메르소는 자기의 삶을 내다볼 수 있고 또 마주 볼 수 있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나가섬의 새 틀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랍인 죽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랍인 왜 죽였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유가 없어요. 죽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메르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랍인이 칼을 빼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이유를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바꿉니다. 그 칼날에 햇빛이 반짝 비쳤거든요.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준성 씨가 이제 그걸 오히려 까미가 잡아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그 전사를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 있습니다. 이제 레몬과 둘이 바닷가 나가서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아랍인들 무리가 왔죠. 그때 이제 아랍인들과 어떤 다툼을 예상하고 있어요. 충돌을 예상하고 레몽이 자기 이제 갖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아랍인들을 쏘려고 그러죠. 그때 메르소가 그건 비겁한 행위야. 그리고 자기가 심판관이 되겠다고 레몽의 총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아랍인들이 칼을 꺼낸다든지 허튼 수작을 하면 자기가 총을 쏘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말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본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 논리는 있는 거죠. 아랍인이 칼을 빼들었고, 이제 그 칼에 이제 반짝 부딪힌 햇살이 눈이 따갑게 비쳤고, 그래서 아랍인을 죽였다. 뭐 인과고리는 전혀 없지만은 어쨌든 메르소의 의식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또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낙인을 찍었을 수도 있고, 또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은 뭐 인종주의 또는 이제 식민주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그 사건이 웃음거리 정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신문 자체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처음으로 마리가 메르소를 면회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당시 그
면회소가 오늘날에 이렇게 뭐 그 유리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제 뭐 직접 그 면회실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남을 가능케 해주는데 여기서는 철책 저 너머에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면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대화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마리가 와가지고는 몇 마디 했는데 그 내용이 뭐 그래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곧 석방 될 거야. 그러자 이제 메르스도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면은 결혼하자는 거야. 그래서 메르소가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 반문을 물음표를 붙여놨죠. 그래? 결혼하자고? 그래?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도 마리가 물은 적이 있죠. 너 나랑 결혼할래? 그러자 메르소가 네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마리가 또 묻죠. 너 나 사랑해? 좀 생각한 끝에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으면서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네가 원하니까.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이제 하는데 교도소 와서는 그래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래?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뒤에서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리가 또 이렇게도 물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자 메르소가 아무것도 없어. 보통 저도 이제 면회를 몇 번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가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지낼만해?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게 물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면은 지낼만해?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낼만 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묻죠. 야, 뭐, 누구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잘 지내. 그 수감되어 있는 분이 주로 묻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대답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요즘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사먹을 수가 있어요. 영치금 좀 넣어주고 할 테니까, 뭐 필요할 때 좀 써. 많이 필요하면 뭐 더 주는데, 지금은 뭐 요만큼만 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에 뭐라고 그래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죠. 필요한 건 거기서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메르스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도소 생활에 완전 적응했습니다. 어디 갖다 놓든 메르스는 금방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옆에 이제 두 면회객들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 아주 상징적입니다. 노파와 아들. 노파와 아들은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 아마 이제 혹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엄마는 이제 죽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냐면 잘 가 엄마. 이 까미의 이 한마디 문장이지만 함축이 대단합니다. 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에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잘 가 엄마. 잘 가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여기서 잘 가는 것도 되지만 결국 돌아가실 거야. 죽음 임종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대화 상대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제 부부의 경우는 희망이 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 또 만나자 이거죠. 그러면은 마리하고 메르스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희망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절망의 상황으로 헤어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까미는 그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메르소는 침묵하고 마리는 끝까지 미소를 띄우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망으로 그려준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교도소 들어갔을 때, 여기 자꾸 감옥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걸 감옥이라고 안 하고 교도소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감옥이라는 표현들은 모두 교도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가지 정도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소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은 여자에 대한 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욕정. 메르소가 이렇게 간수장한테 불평을 드러나요. 야, 이렇게 욕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부당한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욕정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중대장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그죠? 중대장님,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그러면 중대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 현대 말씀이죠. 현대에도. 현대는 불가능한. 현대는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고. 한 대 맞겠죠, 그죠? 그런 미치광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는. 근데 메르소가 바로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르소가 어긋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간수장이 한마디 해요. 야, 그러한 자유를 빼앗으려고 니네를 가둬둔 거야. 그러자 메르소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메르소에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이게 벌이구나. 응? 벌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런 욕정, 이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마리아하고 즐겁게 놀고 또 영화를 보러 가고 자기가 신체가 원하는 대로 욕망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바로 간수장이 이게 바로 벌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어떠한 그 권리를 누리고 왔었는지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렸던 것이 바로 자유였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뭐 까미가 골초였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메르소가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피우고 싶은 자유, 이것을 박탈한 것인데 좀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벌이 아니다. 담배를 끊게 만든 것은, 못 피게 만드는 것은 벌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뭐 아주 특이하죠, 그죠? 영창에 아니 뭐 몇 시간? 3일 동안. 3일 시위하다가. 근데 군대에서 이제 폭행 그걸로. 좋습니다. 군대에서도 영창은 영창이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던가요? 첫날은 되게 안 흐르고 둘째, 셋째 날은 되게 빨리 흐르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정말 공포스럽죠. 저기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그냥 갇혀있기만 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근데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공포스러운 상황 그 자체인데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다가 나중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생기냐면 그냥 이대로 쭉 계속됐으면 상황이 안 바뀌길 바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메르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의 형벌 중에 형벌은 첫 번째는 이제 욕정에 관한 거였죠. 두 번째는 담배는 뭐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지루함, 권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과연 시간이 안 가는 이 지루함, 지겨움 이것이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어가지고 갑자기 메르소가 어떻게 적응하냐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그 회상되는 목록들을 머릿속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총 목록을 만들어나고 바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벌이 아니게 됩니다. 네 번째도 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메르소 이것도 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처음엔 잠이 안 왔어요. 침대도 딱딱하고 뭐 낯설고 그렇죠. 먹는 문제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나중에 잠을 하루에 16시간이나 잤다고 그래요.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이 아니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메르소는 교도소에 완전히 적응해버려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메르소에겐 어떠한 벌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일상적인 삶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수능이 끝났으니까 수능 뒤에 이제 심판대로 다 받는 거죠.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처음에는 벌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한 벌을 받죠. 하지만 뭐 어쨌든 대학생이 됐든 떨어졌든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그냥 적응이 되죠. 그동안 내가 공부 안 했던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안 되게 돼. 일상 전체가 그렇게 벌을 받는 즉시 스스로 적응이 돼서 벌이 아니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재미난 이제 에피소드인데,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카미가 독자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에피소드로 끼워 넣었어요. 자기 그 침대 어딘가에 그렇게 신문지 한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내용이 아주 웃긴 내용이야. 한 남자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아예 돈 벌러 이제 이웃 나라로 떠난 거야. 오랜 동안 떠나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한 20 몇 년 뒤에 이제 돌아왔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누이가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른 여관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머니 여관에 가가지고는 돈 자랑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그만 돈에 욕심이 난 엄마와 누이가 공모해서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걸 이제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아내가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여기 머물지 않았냐? 그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듣고 엄마는 목매 달아 죽고 누이는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주 짧은 에피소드 곁들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메르소의 해석이 정말 가관이야. 여러분들은 이 에피소드를 듣고 어떻게 결론을 지으시겠어요? 뭐 비극이냐 희극이냐 놀라운 사건이냐 돈에 대한 탐욕이냐 왜 아들은 바보스러울까?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아마 대개 아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빨리 가가지고 엄마 나왔어, 내가 돈 벌었거든,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엄마한테까지 돈 자랑을 하려고 그랬을까? 이게 참 웃긴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엄마는 아무리 오래전에 떠났을지라도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관 주인이었는데 그 돈의 욕심이 아무리 났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또 뭔가요?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려 들 텐데 메르소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장난하지 마라. 이걸 장난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장난으로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있죠, 그죠? 엄마를 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장난으로 봄으로써 가볍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소설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는 사실 가벼움이에요. 메르소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무거움이 없어요. 늘 가벼워요. 그리고 남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모욕을 줘도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이야기를 계기로 양철 시판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장례식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과거가 점점 뚜렷하게 떠올라지게 됩니다. 양철 식판이라는 것이 메르소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되고, 그때 처음으로 떠올라진 것은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간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돼요. 빠져나갈 길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빠져나갈 길은 없다. 아포로스. 누구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감옥이라는 것, 교도소라는 것이 바로 죽음의 어떤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죽음도 마치 감옥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 이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메르소의 재판이 신문에 나서 방청객들이 많이 왔고, 메르소가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재판을 많이 보러 오게 해줬구나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심지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 재판이 쉽게 끝나고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판장이 재판장이 메르소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것도 아주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긋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은 그 아랍인을 왜 죽였습니까? 의도를 물어야 재판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의도는 묻지 않고 갑자기 어머니를 왜 양로원에 보냈습니까? 당신은 왜 아랍인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습니까? 양로원이 무슨 단두대예요? 엄마를 죽이게 만든 건가요? 이런 묘한 이제 화법을 통해 가지고 까미는, 판사는 메르소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것을 마치 엄마를 죽인 것과 같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르소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은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요즘 한국에서는 양로원보다도 요양병원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양로원이라는 표현은 이제 좀 옛날 표현이 된 거죠. 요양병원. 요양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체가 좀 허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로 또는 스트레스, 뭐 신경증 또는 이제 날씨에 의해 생기는 뭐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때 이제 자연이 좀 좋은 이런 곳에 가서 병도 좀 치료하고 또 다양한 이제 음식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정을 취한 이게 요양이죠. 그 어머니를 요양 보낸다는 건 사실 나쁜 뜻은 전혀 아닌데 사회적 인식은 그런 거죠.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내팽개쳤다. 저희 고향에도 요양병원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대개 시골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셔요. 자식들은 전부 그 도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요양병원에 보내면은 가격이 아주 싸. 대신 시설은 좀 열악하죠, 그죠? 좋은 시설은 뭐 제가 아는 경우도 보니까 한 달에 200씩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공립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자치나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뭐 20만 원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대신 뭐 여러 명이 쓰게 되고 불편하죠. 근데 그 자기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셨다는 거를 대개는 밝히길 꺼려 합니다. 아직은 부모에 대한 이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르소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돈이 없었거든요 라고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돈 없으면 나중에 네 엄마도 죽이겠네 이러겠네, 그죠? 고려장 하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거든요. 돈도 좀 없었지만은 시간도 없었고 등등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또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웠고 자주 면회도 갔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어머니 모시기 일상적인 도덕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 아들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이제 후회 이런 태도를 사람들은 원했던 거죠. 돈 때문에요 그랬더니 다시 판사가 묻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나요? 그럼 메르소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괴로웠을 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장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둘이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둘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러면 엄마와 아들 사이는 서로 그냥 벽이 됐던 거죠. 그게 바로 감옥이었어요. 엄마는 아들과의 한 아파트에 살았지만은 실제로는 감옥에 살았던 거죠. 근데 아들은 그걸 몰라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엄마는 양로원 가서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메르소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버렸다 이렇게 도덕적인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랍인 죽이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물어봐요. 아니 그 산책하러 가면서 왜 총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르스 뭐라고 합니까? 네, 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거기서 변론을 끝내요.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딱 두 마디로 일단 검사가 모든 기소를 끝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양원에 있던 사람들, 원장,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했던 감독, 또는 그 양로원에서 엄마의 유일한 남자친구였던 페레즈 영감 등등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인 메로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죄라는 거예요. 아라빈의 그 살인에 대해서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죄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하겠습니다. 업서드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것, 엄마 장례식장에 드러났던 메르소의 태도, 아무 관계가 없죠. 아라빈 살인과는. 근데 바로 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라빈의 사형과 관련된 재판에서 결정적인 살인의 근거, 이런 의도성에 대한 입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엇물려 버린 거죠. 엉뚱하게 물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메르소는 이 관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우리 그 피고인은 아라빈을 죽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 재판의 목적을 분명히 꼬집고 있는 건데요. 검사는 아주 묘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의 도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럼 이때 말한 신성모독의 죄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사, 판사라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이제 사제도 여기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은 계율 이런 것도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이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바로 메르소의 죄가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담배를 피웠니, 밀크커피를 마셨니,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도 가겠습니다. 변호사가 한 문장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 재판은 이상하다. 잘못 가고 있다. 살인에 관해서만 재판하자. 자, 검사의 표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범주의 사실들 사이에, 어머니의 장례와 살인이라는 두 범주의 사실들 사이에 어떤 심오하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자, 결론, 검사의 결론입니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 라는 이유로 메르속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업서드입니다. 아니, 범죄자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땅에 묻은 거하고 아랍인을 총으로 죽인 것 사이에 무슨 이 두 범주, 서로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두 범주의 사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럼 이 둘을 관계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까미가 업서드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나의 편견으로 상대를 막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거, 이것도 업서드이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를, 젊은이는 뭐 서로 이렇게, 또 인종 혐오니 뭐 이런 것들.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딴데 사람, 딴데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거기 살면은 뭐 내 고향이 되는 거죠. 딴데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딴데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게 사랑이죠. 그러면 딴데는 모두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한 동네 사람이 되고 우리는 서로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딴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업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어긋, 맞물려 돌아가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 감옥 또는 이제 닫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에 관한 쭉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제기하려고 하는 철학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서 메르소드는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무기력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변론을 하는데 피고인은 또는 뭐 메르소 씨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 때문에 메르소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변호사가 나에 대해서, 메르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피고라고 언급하지 않고 변호사 자신의 이야기처럼 저는 의도를 갖고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메르소가 해야 될 얘기를 변호사가 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자리에는 내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메르소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재판 과정 전체에서 쑥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완전 겉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긋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거기서 같이 돌 수가 없어가지고 완전 겉돌아오는 상태로 동떨어진 상태로 나오게 되면서 메르소 표현으로 삶의 추억 속으로 갑자기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삶의 추억이 막 떠올라지고, 그리고는 그 추억을 제대로 반추하려면 어서 교도소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얼른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어서라는 표현은 재촉을 하는 거죠. 어서, 빨리, 빨랑 등등 재촉을 하는데 권태로운 삶이 시작될 때 이제 이상의 권태라는 연작 수필에 보면 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서라는 표현은 견딜 수 없는 권태, 지겨움, 이것이 피어났을 때 뭐 한여름을 떠올리고 있는데 권태 이상은 한여름, 한낮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잠을 잤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아직도 한낮이야.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가요.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죠. 소하고 이렇게 마주 보게 됩니다. 소를 마주 보고 이제 이은음하고 이제 눈싸움을 해볼까? 근데 갑자기 이제 시인이 자기 시인이라고 나와요. 시인이 하품을 쩍 하니까 소도 덩달아서 하품을 해요. 아이 싱거운 놈 하고는 다시 이제 개울가로 갑니다. 개울가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송사리떼가 보여요. 송사리떼 이렇게 보니까 어디론가 막 이제 분주히 가잖아요. 그 다 이제 나름대로 살피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한낮이야. 공포의 백지장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가 쓰여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하루하루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냥 백지가 무한대로 쫙 길어지는 공포스러운 백지 또는 이제 초록의 백지 이런 초록이라는 것도 공포의 색깔로 나타납니다. 백지와 초록. 그때 이제 시인이 외치는 주문이 뭐냐면 어서 차라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시간에 대한 변화를 느끼고 싶어하는 절박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저는 그것이 식민지 상황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의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서 이제 목이 잘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단두대 단두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참수로서의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주로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참수를 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재판 제도의 이 부당함, 이런 것들을 혼자 막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말의 그 희망. 혹시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항고를 하게 된다면은,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두대라는 것이 이게 혹시 고장나진 않을까? 단두대를 딱 시행하는 순간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용케 살아나게 된다면 2번 죽이진 않겠지? 사실 이거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약물로 예전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좀 비인간적이다 해가지고 약물로 이제 현재 미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전기로도 죽인 적이 있어요. 전기로.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은 약물로 죽이는데요. 약물의 경우는 고통 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의 약물들은 고통이 아주 극심했었고요. 더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 안 죽는 거야. 그럼 다시 사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통을 주는 거네.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인지 만약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이 된다면은 고통을 이제 강제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일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사형제도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의외로 이제 사형 방식 가운데 교수형을 상당히 말이 좀 인간적인 처벌 방식으로들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 진보 지식인들은 사형제도를 적극 반대하고 있죠. 이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사형수에게 먹을 걸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를 가둬둔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정도의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좀 월권이라는 뭐 그런 이제 판단이 좀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심에 관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진범이 잡혔어요, 나중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살인자로 기소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재판 기록들이 생기고 이런 오심에 대한 기록들이 늘어나면서 사형제도 자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지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정치 사형이라는 거 있죠. 정치적 단죄, 정적 수청으로 악용된다는 거.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인들은 이런 사형제도 자체를 좀 폐기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용인해 주느냐, 그를 피해자로 보느냐, 가해자로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에 큰 차이가 있고, 오늘날에는 이런 범법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경쟁이라든지 또는 부적응이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범법자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또는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어쨌든 메르소는 자기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수많은 요행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고 항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는 거지 뭐. 받아들였어요. 실존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엄마에 대한 생각도 다 해봤고, 마리에 대한 그림도 다 떠올라 봤고, 과거도 끊임없이 다 반추해 봤고, 그래도 내가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어야지 뭐. 인생이 뭐 살만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살만한 가치는 원래 없는 거야. 30살에 죽나 60살에 죽나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죽어야 한다면은 그건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언제 죽는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인생 자체가 크게 살만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죽으나 3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므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래서 죽음의 이런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그 키에르케고르 같았으면 거꾸로 얘기할 겁니다. 야, 그건 가짜 죽음이야. 진짜 죽음은 신의 재판이라는 게 있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재판이 있거든. 더 공포스러워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했을 텐데, 메르소가 기뻤던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생각은 없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검증을 위해서 그 사제, 부속사제, 교도소에 이렇게 딸려있는 사제가 계속 면회 신청을 하죠. 근데 3번씩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부속사제가 메르소가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불쑥 교도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자기가 당신의 친구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어떤 그 회개,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의 얼굴을 만나세요. 그러면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메르소를 좀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테고 당신은 이제 오히려 평안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자 메르소가 한마디로 그러죠.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속사제가 이제 끝까지 메르소를 설득해서 신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 대목, 이제 부속사제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메르소가 신을 부정하자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없는 건가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희망도 없는 건가요? 죽으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메르소 대답은 딱 한마디, 네, 끝입니다. 그러자 이제 부속사제는 두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메르소는 지금 두 종류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지은 죄, 지금 벌을 받고 있죠. 두 번째는 그냥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 앞에 지은 죄. 근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메르소가 그냥 달게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메르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 앞에 지은 죄도 없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당신은, 부속사제가 묻는 겁니다. 어떤 삶을 원하시죠? 지금 죽음 바로 이제 좀 있으면은 사형을 당할 텐데, 사형수로서 그럼 어떤 삶을 바라시나요? 다 내세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세를 바라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건데, 메르소가 하는 거는 딱 한마디야. 지금 이 삶이요. 아니, 내세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교도소 아니지만 지금 바로 이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삶이란 없어요. 이제 엇물린 자신의 삶을 비로소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삶 안에서 메르소는 이제 진정 처음으로 나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새로운 의미 있는 삶, 이제까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메르소는 여기 두 번째 부조리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메르소가 분명히 이제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해버렸습니다. 결단한 거죠. 죽음에 대한 실존적 결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하고 상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미가 철학적으로 가장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문제는 자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아무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
의미라는 말을 맛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살맛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떠도 삶에 아무 맛이 없고, 음식이라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이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물을 마셔도 맛이 없고, 물 맛이 없고, 밥 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모든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네요. 아무 맛도 없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자살 문제죠. 근데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죽을 맛은 있는 걸까? 그것도 모르네. 그것도 맛이니까 맛이 없어요. 그죠? 죽을 맛도 없고 살 맛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이유도 없어요. 자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거네요. 네가 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야 되네요. 의미라는 게 뭘까요? 삶의 의미라는 건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자살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죠. 그런데 그 자살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주의는 아닌 거죠. 자살하는 사람은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살이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린 사람은 자살할 수도 없어요. 자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미 없는 일을 또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제 카미의 대답은 시지퍼스 신화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것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조는 보통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게 되는데 없다. 무엇이 없나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무엇이 없어요. 그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 있게끔 하면 그 창조가 되는 거냐. 그럼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없는 것을 이쪽으로, 있는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없다의 좀 다른 형태는 아니다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스러워요? 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되어 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창조인 거죠. 이 부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들어내면 곧바로 또 그 없음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대학생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직장인. 아직 돈 못 벌잖아요. 돈 벌어야 되네.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되고 돈 벌면 그 다음에는 여가 생활, 승진 등등 끝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지퍼스 이야기죠. 끝없는 무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 있는데 그 무를, 그 없음을 또는 아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까미는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가운데 죽음을 결단하는, 그리고 자기 운명을 결단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깨달음, 이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게 특권이라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사형 선고를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깨달음, 닥쳐올 죽음에 대한 어떤 수용, 이것이 사람의 특권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규정한 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 고대 그리스의 인간관이네요. 안스로포스.
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 근데 그 운명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바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사람, 마지막 인간 이런 경우에는 그런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만 해요. 죽음을 수용하거나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무의미 또는 없음 또는 아님 이런 허무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네요. 자, 그럼 이제 사제의 이야기와 겹쳐버리게 됩니다. 사제는 신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메르소는 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긍정하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평정과 평화,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네요.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출발 신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떠나는 출발 신호, 백고동 소리.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겠죠. 아, 이제 나를 오라고 하는구나. 떠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체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죽음을 체념해 버렸어요. 그러자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자유로움이 밀려와요. 평화라는 건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무화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완성시켜보고 싶다는 욕망도 들어요.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르소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있어요.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평안을 찾았고 또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맞물려 있는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수처럼 예수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문장 그대로 갖다 쓰게 되는데요.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와 자기를 빗대고 있는데 다만 처형 방식은 달라요. 그죠? 단두대임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떠올라지는 겁니다. 이건 혁명적 사건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예시해 놓고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끝마치게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